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대의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는 전공의들이 더 늘었습니다. 어젯밤까지 8,816명이 사직서를 냈고 대부분은 오늘 병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료 차질 역시 더 심각해지면서 환자들 불편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처벌을 거듭 강조했고 의료계는 정부가 이성을 잃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상황 서울대병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소영 기자,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 숫자가 가장 많은 병원 아닙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대학교 병원의 전공의는 740명, 전체 의사의 무려 4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진료 현장을 떠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진료과마다 일정을 변경하고 또 환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느라 분주한 상황입니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은 전국적입니다. 어젯밤 10시 기준 전국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전체 전공의의 71%인 8,816명이 사직서를 냈고 바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813명입니다. 전체 전공의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습니다. 서울 주요 대형 병원 모두 진료에 차질이 생겼는데요. 삼성 서울병원은 오늘 수술의 40%를 미뤘고요. 서울 성모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은 지금까지 수술을 30% 정도 축소해 왔는데 이 취소 건수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인데요. 전공의협의회가 어제 첫 긴급 총회를 열었는데 공식 입장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전공의들의 공식 입장은 어젯밤 늦은 시각에 공개됐는데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어처구니 없는 숫자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고요. 정부가 초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전공의들 총회에선 특히 정부의 대응이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현재까지 8,753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에게 계속해서 업무 복귀 명령이 내려지고는 있는데 반응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복지부는 우선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가운데 이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인원을 뺀 5,397명에게 추가로 업무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복지부는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과 진료시간 확대를 추진합니다. 비상진료체계가 2, 3주까지가 한계 아니냐는 의료계 전망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의료 현장 내부 상황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는 교수들과 전임의들이 메우고 있는데요. 상처를 처치하고 처방전을 내는 모든 진료 행위를 일일이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병원에선 부족한 일손 때문에 간호사들에게까지 의사 역할을 대신할 것을 요구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교수는 사흘 동안 퇴근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후배 전공의들이 해왔던 기본적인 수술 준비, 병동을 도는 회진까지 도맡게 됐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건 누군가를 해야 되잖아요. 미룰 수 없는 수술을 마친 뒤에도 환자들 상태까지 모두 챙겨야 합니다. 수술이 피곤해서가 아니고 밖에 나가서 환자를 보면서 이제 완전 소진되는 거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이라고. 전공의의 공백은 전문의와 전임의 등이 일단 메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이 같은 상황이 오래 지속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게 의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전공의들이 아예 사라진 병원들이 늘었고 쌍면이에요. 교수들이랑 PA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간호사들까지 총동원해 진료를 메우고 있는 상황. 다들 뭐 진단도 찍는 거나 뭐 드레싱하는 거나 이런 거에 눈을 어디게. 심지어 일부 대형 병원에선 의사들의 업무를 간호사들에게 떠맡기기도 합니다. 엄연히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사잡을 하고는 있어요. 비위관 삽입하거나 이제 뭐 지혈대를 푼다거나 이런 거는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수도권 병원의 한 간호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 전원동의서 서명을 교수의 전산망에 대신 들어가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환자들의 약을 처방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처방 내는 법을 알기는 해요. 근데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58건에 그쳤지만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이번엔 병원을 찾은 환자와 가족들의 상황입니다. 병원마다 수술이나 진료가 연기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퇴원 수속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자들의 수술과 입원을 조정 중인 서울의 한 상급병원. 혈액암을 앓는 환자의 보호자는 수혈해줄 사람의 입원에 차질이 생길까 애가 탑니다. 지금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수혈해줄 사람이 입원이 부탁 안 되잖아요. 수혈해줄 사람이 빨리 입원을 해야. 염증 난발이 갑자기 부어오른 암 환자는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바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발이 부어갖고 제가 안 환자거든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지 사람 많았다 생각해봐요. 보통 때처럼 난리가 나는 거죠. 아주 아수라 전쟁이죠. 상급병원들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남기고 그 외 입원 환자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방전이나 진단서 등을 처리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퇴원 수속마저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험 청구용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이런 거를 떼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떼고 제가 법문의 파업 때문에 그거를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지역병원 역시 마찬가지 상황. 대구에서는 응급 의료 포털에 의료진이 없어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공지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겨우 병원을 찾아 응급실까지 왔지만 언제 치료를 받을지 모른 채 기다리기 일쑤입니다. 아버님이 호흡 곤란해갖고 여기 왔는데 이런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늦어졌다고. 이틀째 민간에 개방된 군병원 응급실에도 10명이 찾아 진료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이런 의료 현장의 차질, 정부로서도 분명 부담일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부는 모든 의제를 놓고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체포와 구속을 계속 언급하면서 강온 양면책을 쓰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자신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숫자는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 자꾸 물으셨는데 정부는요 모든 아젠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 2,000명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족한 숫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화를 호소한 복지부와 달리 사정당국은 집단 행동에 대한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 수사 방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 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탄압이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일반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의 기본적 탄압은 이제 이성을 상실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진료 현장을 대거 이탈한 전공의들도 정부가 자신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같은 좀 저희가 느끼기에는 좀 과하지 않나. 게다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라고도 계속 겁박하고 있다. 파행으로 치닫는 의료 현장의 책임을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미루는 상황. 대화를 중재하려는 전문가들이 물밑 조율에 나서는 중이라고는 하지만 협상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면서도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들은 형사처벌한다는 강경 방침 역시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전공의들은 우편도 받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아라. 즉 업무 개시 명령 자체를 받지 말라는 대응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건데 맞는 말인지 김상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는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 대처법. 정부 명령이 우편으로 오면 문도 열지 말고 서명도 하지 마라.
모르는 전화를 받지 말고 문자도 절대 확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처벌 대상이지만 명령 자체를 안 받으면 거부한 적도 없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실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사협회 간부 9명이 업무 개시 명령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6명 유죄, 3명 무죄로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우편으로 전달된 업무 개시 명령이 반송되거나 이미 문을 닫은 병원에 배송된 경우 효력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이번에도 우편 배송을 거부하고 전화를 안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2022년부터 정부 문서를 문자나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게 법이 바뀐 점이 변수입니다. 휴대전화 문자로 송부를 했을 때는 휴대전화에 수신이 되었는지를 통신수사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실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둔 채 생활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통신망으로 문자나 이메일이 전달된 점이 충분히 입증된다는 겁니다. 업무 개시 명령 거부 외에 다른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2000년 당시 의협 지도부에겐 집단 행동을 강요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병원의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돼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전공의들끼리 공모해서 그 수련병원의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은 몸이 아파서 근로계약이 끝나서 등 정상적인 사직 사유를 만들자는 대처법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강요된 집단 행동인지 자발적 참여인지 또 각각 사직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는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궂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지금도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서 서울에도 대설특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밤사이 눈발이 강해지면서 퇴근길은 물론이고 내일 아침 출근길에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아리 캐스터, 지금 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조금 전 서울 상암동의 모습입니다. 낮 동안 진눈깨비로 오던 눈이 밤이 되면서 눈송이가 더 굵어졌고요.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이렇게 화면에 또렷하게 보일 정도로 눈발이 강해졌습니다. 또 다른 대설주의보 지역인 연천에서도 이렇게 강한 눈발이 휘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수도권 북부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가 이제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남동부와 충북 북부 내륙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강원 산지에도 대설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을 보시면 서울 등 수도권과 충북에 3에서 8cm가량이 되겠고요. 강원 내륙에 5에서 10, 또 강원 산지에 최고 50cm 이상이 추가로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 밤이나 새벽 동안에 내린 비나 눈이 그대로 얼어붙는 곳이 많겠는데요. 이 서울의 예상 기온을 보시면 오늘 밤 9시 무렵에는 영상 3도, 새벽 동안에는 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실제 기온보다 새벽 동안 지면의 온도는 더 떨어져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출근길,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어제부터 이틀째 눈이 쏟아지고 있는 강원 지역에는 이미 50cm 넘게 눈이 쌓인 곳도 있는데요.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내일까지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는데 지금 강원도 평창군에 나가 있는 이준호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도 눈이 정말 많이 내리고 있네요. 네, 제가 있는 곳은 평창군 대관령면의 시내인데요. 이곳에는 어제부터 이틀째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낮 한때 굵은 눈발이 쏟아졌는데 지금은 조금 가늘어진 모습입니다. 내리는 눈을 맞으며 시민들은 종종 걸음으로 귀가하고 있고요. 차량들은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설경보가 발효된 강원 산지에는 오늘 많게는 50cm 이상 눈이 쌓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은 향로봉 59.6cm, 속초 설악동 49.3, 강릉 성산 40.2, 양양 오색 34.2cm 등입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안도 눈과 비가 반복되다 오후 들어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고성 간성이 10.8cm로 가장 많이 쌓였고 속초 5, 양양 4, 강릉 3cm 등입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현재 설악산을 포함한 국립공원 탐방로 67곳이 통제됐고요. 강릉 안반대기 진입도로는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제설 차량을 포함한 장비 228대를 투입해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오늘 새벽 6시 반에는 동해고속도로 상행선의 산성우 1교 주변에서 SUV 차량이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1시간 뒤엔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서면 1터널 주변에서 차량 석 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강원 지역에선 28건의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25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20에서 40cm, 많은 곳은 50cm 이상, 동해안에는 최대 3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많이 머금어 무거운 습설인 만큼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창 대관령에서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린벨트를 지정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말처럼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3번째 민생토론회로 울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한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언급했습니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그린벨트로 그동안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도 필요한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6개 환경평가 항목 중 1개만 걸려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현행 제도를 바꾸고 지자체에서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에서도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당장 서울 여의도 면적의 837배에 달하는 그린벨트가 개발 제한 해제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그린벨트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풀리는 건 20년 만입니다. 급속한 확장으로 도심 한복판에 그린벨트가 많은 울산과 창원 지역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린벨트가 풀린 땅에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해 지역 소멸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산업이 집중이 되려면 자연스럽게 넓은 면적의 사업지부터 필요해지게 되고 하지만 정부 정책이 곧바로 국토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당장 그린벨트를 해제해줘도 대규모 개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산업단지도 지금 없어서 지금 지방 산업이 발전 안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돼요. 수도권 기존에 개발해 있던 산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재구조화해서 재개발하고 해서 이렇게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경실련은 그린벨트가 해제된 대규모 토지를 기업에 넘기는 건 과거 개발 시대의 낡은 전략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조치라고 혹평했습니다. 실효성과는 별개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총선을 불과 50일 앞둔 시점에 발표된 건 노골적인 총선 전략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경선에서 감점을 받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결과가 통보되면서 민주당이 극심한 공천 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난장판 공천이다, 비명계 학살이다 이런 비난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열린 의원총회에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부겸, 정세균 전직 총리들까지 나서서 우려를 전달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선 계파에 관계없이 20명 가까운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난장판 공천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공정성과 이런 거에 대한 의심 받으면서 발표하는 과정도 그렇지 않다.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빠진 여론조사가 잇따라 실시되는 데 대해서도 항의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 너무 여러 군데서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표는 어제 환골 탈퇴 과정의 진통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는 비공식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지도부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의정활동 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밝힌 현역 의원에는 오늘 송갑석, 박영순, 김한정 등 3명이 추가됐는데 모두 비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비명계 의원들로 채워놓고 친명, 비명 갈라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는 시스템 공천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책임을 거론하고 이재명 대표가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당 지도부는 수습에 바빴습니다. 비명계 학살 공천은 없다. 하위 20% 명단은 지난 8개월간 회의 결과를 거친 평가다. 문제의 여론조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혼란 속에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 북강서갑의 전재수 의원이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과 맞대결을 확정하는 등 10곳의 단수 공천 지역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아직 수도권 주요 접전 지역구의 공천은 미확정 상태지만 탈당한 이원욱 의원의 경기 화성을엔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공천을 신청한 서울 중성동갑이 아닌 약세 지역인 송파갑 출마를 제안했는데 임 전 실장은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상대적으로 큰 잡음 없이 공천 작업이 진행되던 국민의힘은 지역구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공개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당 차원의 공식 통보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컷오프 대상에 속한 의원들의 반발 기류가 감지되면서 당도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만 4번 당선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당에서 실시한 현역 의원 평가 결과 공천에서 배제되는 하위 10%에 자신이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총선 승리하는데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희 나름대로 이의신청이나 그걸 다시 해보고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당의 지역구 현역 의원 중 이른바 컷오프 대상으로 공개 반발한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초미의 관심인 현역 하위 10% 대상 의원들에 대한 개별 통보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통지를 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컷오프 존중해가지고 표시 안 나게 협력해가지고 같이 갈 겁니다. 이미 공천에서 탈락한 원외 예비 후보들의 집단 행동도 본격화됐습니다. 경남 진주와 김해, 부산 등 영남권에선 낙천자들이 무소속 연대를 결성할 가능성을 내비쳤고 충남 논산계룡 금산에서도 재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따로 후보를 내겠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자체 추대하여 선거를 치르는 등 공천 확정 지역도 속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을의 박진전 외교부 장관과 강북을의 박진웅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수도권 4곳이 전략 공천으로 결정됐습니다. 경기 고양정에선 김연아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아 본선으로 직행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 전 의원은 지난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될 만한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선거 승리를 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돼서 대구 동구을에선 현역인 강대식 의원과 조명희 의원이 맞붙는 등 13개의 지역은 경선으로 결론났습니다. MBC 뉴스 윤수산입니다. 위성 정당을 내세운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선거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은 참여 정당들 간의 후보자 추천 수와 순번 배치 방식 등에 합의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모레 출범할 위성 정당의 지도부 구성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여야 모두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맨 앞칸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른바 현역 의원 빌려주기에 나설 전망인데요. 김민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의 비례위성정당인 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이 다음 달 3일 창당됩니다. 새 정당은 공동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30번까지 작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민사회 공개 모집을 통한 국민 후보 4명을 비롯해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각각 3명, 민주당이 20명을 추천합니다. 후보자 명부의 1번을 국민 후보에 배정하고 그 뒤는 번갈아 가면서 배치한다는 원칙입니다. 상호 호혜 원칙 하에 번갈아 가면서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지면 그 연합정당이 법적 권한을 갖고 하게 되는 일입니다. 당선 예상 순번안에는
민주당과 소수정당 추천 후보들이 절반가량씩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비례연합에 참여하는 정당들끼리의 지역구 후보 단일화 원칙도 결정됐습니다. 전국에서 여당과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과 절대 열세 지역인 대구 경북에선 진보당과 단일화를 하지 않는 대신 노동자 계층의 지지세가 강한 울산 북구를 진보당에 양보했습니다. 이 지역 현역인 민주당 이상헌 의원과 예비후보들은 당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를 출범시킵니다. 4년 전 총선에서 위성정당 대표로 파견된 한선교 의원이 자의적 공천으로 파동을 일으킨 바 있어 누구를 대표로 보낼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과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정당들이 난립할 것으로 보이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상위 기호를 확보하기 위해 여야 모두 이번에도 위성정당의 의원들을 대거 파견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하은호 경기도 군포시장이 지역 사업가에게 받은 돈 2천만 원으로 본인 소유의 상가 관리비를 내는 데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업가는 몇 달 뒤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했는데 어째선지 하 시장은 금전 거래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6층 상가 건물입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 상가의 점포 4곳을 공동 명의로 갖고 있는데 일부는 임차인을 못 구해 관리비가 연체돼 있었습니다. 하 시장은 그중 일부인 2천만 원가량을 지난해 9월 무렵 납부했다고 합니다. 2천만 원 정도 밀려가지고 한꺼번에 뭐 입금이 된 적이 있나요? 네. 그게 언제쯤인가요? 지금 한 4, 5개월 됐나? 그런데 이 돈을 하은호 시장이 낸 게 아니라 자신이 대준 거라고 한 사업가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군포에서 미장 타일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김모 씨입니다. 상가에 뭐 관리비가 연체됐다고 하면서 저한테 돈을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주기도 하고 2천만 원 정도 주기도 하고. 김 씨는 하 시장과 지인들이 친 골프비도 대신 내줬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접대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제 저한테 같이 가자 그래서 내가 돈 내줘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하나로 가니까 100 몇십만 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150 몇만 원 막 이렇게.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한 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받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한 돈을 받은 것이 원칙적으로 김영란법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이고, 그런 골프 덮대비를 150만 원씩 받거나 그러는 거는 친구 관계라고 해도 김영란법 적용이 되는 부분. 이후 지난해 12월쯤 김 씨는 하 시장에게 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하 시장은 돈이 없다고 하다가 거듭 독촉하자 돈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 돈 내놔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은 받았어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얼른 주더라고요. MBC 취재진을 만난 하 시장은 김 씨를 알긴 하지만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알고 계시나요? 김 예. 화장실을 하셨더라고요. 잠시만 답변하지 마시고요. 건강상의 문제로 사퇴하시겠다고. 화장실 가야 돼요.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빌딩 잠시만요. 2천만 원 받으셔가지고 최근에 김 씨한테 돈 드렸나요 다시? 네? 다시 돈 돌려드린 적이 있으시나요? 말씀. 이후로도 하 시장과 군포시 측에 김 씨와 돈을 주고받은 경위 등에 대해 수차례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네, 이번 사안 취재한 사회팀 이재욱 기자에게 궁금한 점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하은호 군포시장 정상적인 돈거래였다면 차용증 보여주면 될 텐데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게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돈거래 의혹 지금 뒷받침할 만한 게 있습니까? 네, 사업가 김 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은호 시장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선뜻 건네줄 정도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원만했는데 작년 말 모종의 이유로 틀어지게 됩니다. 네. 바로 김 씨가 돈을 그래서 되돌려달라고 요구해 돌려받은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차용증을 쓴 정당한 거래라면 이를 공개하면 될 텐데 하 시장은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이후 취재에도 묵묵부답입니다. 네, 공직자도 뭐 필요하면 돈 빌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결국 핵심은 이제 이게 부적절한 거래였느냐, 대가성이 있는 거래는 아니었느냐 하는 걸 텐데요. 네, 만약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게 맞고 대가성까지 입증이 된다라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복수의 법조인에게 취재를 해보니까 가족이나 친지가 아닌 이상은 처벌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들었습니다. 네. 또 골프비를 대신 내줬다는 김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금전 거래보다도 오히려 더욱더 확실한 법 위반이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네. 자, 이런 수상한 돈거래 이게 당사자가 아니면 사실 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취재가 됐습니까? 네, 두 사람 사이가 관계가 틀어진 뒤에 사업가 김 씨가 직접 여야 정치인들과 군포 지역 언론 등에 보낸 자료가 취재에 발단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자료 수신처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물론 다수의 국회의원과 군포시 의원들이 포함됐었습니다. 네. 당초 김 씨는 얼굴 공개도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하 시장 비위 폭로에 적극적이었는데요. 네. 다만 현재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태도가 좀 바뀌었군요. 또 하 시장과 군포시청 측 역시 통화는 물론 반론을 요청하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후라도 양측 입장이 들어오면 내일 관련 후속 보도를 이어가면서 충실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내일 후속 보도가 있다는 거군요. 네, 이재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이 이사장이 최근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장은 MBC 취재진에게 어이없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이혜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카페에 앉아있는 남성 앞에 한 여성이 다가와 앉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양모 씨와 계약직 여직원입니다. 이사장이 개인 면담을 하자며 직원을 불러낸 겁니다. 가정사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다고 이전에도 저희 지점 와서 엄청 화내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서 저희 뭐 자르려고 하는 건가. 위층 카페에서 약 20분간 대화를 나눈 이사장은 곧바로 직원을 데리고 이 지하에 있는 술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 갑자기 이사장이 직원의 손을 쓰다듬기 시작합니다. 어제 악수를 하면서 손을 만지는데 너무 거칠어가지고 뭐 다른 일 하는지 걱정됐다. 자기 손 따뜻하지 않냐고. 동의받지 않은 신체 접촉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직원이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직원은 그 뒤로 회사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 수치스럽고 이제 상황상 저희가 대면 업무다 보니까 나가기 힘들었던 것도 있었고. MBC 취재진이 양 이사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집에서 좀 단둘이 만나셨었잖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표정이 어두워서 그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연담한 거지.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불순한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이 좀 치장을 안 해. 어깨를 이렇게 웅크리고 해서 어깨를 안 펴봐라요. 허벅지는 근데 왜 만지신 거예요? 허벅지 튼튼하냐? 그러지. 이마에 입을 맞춘 건 손주 같아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여자로 보지 않았죠. 3살 먹은 손자가 있어요. 늘 이제 이마에다 이제 입 맞추기 하는데 이제 걔가 측은해서 이리 와봐라. 앞서 양 씨는 지난달 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라는 사내 공지를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양 씨는 5년 전 이사장에 취임했고 최근 연임에도 성공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출 제도가 대의원제였어가지고요. 대의원제는 이사장이 직접 자기 사람들을 꽂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 권력이죠. 누가 어떻게 건들겠어요.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어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막기 위한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내놨지만 하루 만에 지역금고 이사장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며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네, 참 속상한 일이었죠.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간에 빚어진 다툼과 그로 인한 논란들. 이제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이걸 손흥민 선수가 받아들이면서 팬들에게 또 대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두 사람이 오늘 나란히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의 주먹 다짐까지 거론됐던 충격적인 축구대표팀의 내분. 아시안컵 준결승에서의 처참한 경기력과 함께 그 전날의 다툼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파장이 계속 커져만 가던 오늘. 사건이 알려진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이강인은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 형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다고 밝히면서 주장으로서 제게 한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표팀의 다른 선배와 동료들에게도 따로 연락을 해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도 뒤이어 SNS로 답을 보냈습니다. 이강인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저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며 그 일 이후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벌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국내파, 국외파, 92년생 이상의 고참, 96년 또 어린 선수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 대표팀을 자꾸 이렇게 가르고 개개인으로 나누고 이런 거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초유의 내분 사태가 두 선수의 사과로 힘겹게 봉합된 가운데 새 사령탑을 선임 중인 축구협회도 한시름 덜교됐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듣고 우승을 한 것처럼 사실 마음이 상당히 흥분되고 기뻤습니다. 두 선수를 뽑고 안 뽑고는 새로운 감독이 선임이 됐을 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일단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대표팀은 당장 한 달 뒤 월드컵 예선에서 다시 한 팀을 꾸리게 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작년 7월 축구 국가대표를 지낸 황의조 선수의 형수가 시동생인 황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는데요. 해킹당한 것 같다며 의혹을 부인하던 형수가 태도를 바꿔 법원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자필 반성문을 냈습니다. 자신과 남편이 5년간 뒷바라지를 했는데 시동생이 헌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듯해서 배신감에 저지른 일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김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6월 SNS에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여러 여성들을 만난다는 폭로가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황 선수의 옛 애인이라며 사진과 영상들도 증거로 올렸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건 형과 함께 황 선수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형수 이모 씨였습니다. 누군가 해킹한 것 같다고 주장하던 이 씨는 재판 도중 돌연 재판부에 범행을 인정하는 자필 반성문을 냈습니다. 부부가 황의조 선수의 성공을 위해 5년간 뒷바라지했는데 영국 복귀를 준비하며 마찰을 빚었다며 시동생에게 배신감을 느껴 다시 부부에게 의지하게 만들려 했다고 썼습니다. 동영상을 공개하면서도 여성의 얼굴은 보이지 않게 했다며 여성에게 피해를 주려 한 건 아니라고도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사죄하며 살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조만간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형수가 공개했던 여성 영상을 황 선수가 불법 촬영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황 선수 측은 가족의 배신으로 심려를 끼쳐 참담하다면서 불법 촬영 혐의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여성 측은 불법 촬영한 황의조 선수도 영상을 협박에 이용한 형수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 부부와 어린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호주 경찰은 숨진 아들이 다니던 태권도장의 사범인 40대 한인 남성을 살인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시드니의 한 태권도 학원 앞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고 현지 경찰들이 현장 감식을 이어갑니다. 현지 시간 20일 이 태권도장에서 40대 한인 여성과 어린아이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The boy and his mother were killed inside the martial arts centre sometime between 5:30 p.m. and 6:30 p.m. on Monday, 19th of February. 또 같은 날 오전에는 한인 남성 39살 조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일가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주 경찰은 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태권도장 사범인 49살 한인 남성 유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가 유 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을 다니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태권도장에서 유 씨가 여성과 아이를 살해했고 이후 사망한 여성의 차를 타고 이동해 조 씨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Very unusual. We're here every day. We've been here for 15 years and it's usually pretty quiet. So it's pretty frightening.
경찰은 조 씨의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조 시드니 한국 총영사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연속기획 송파 세 모녀 그리고 10년. 오늘은 10년 전 세 모녀를 구하지 못했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 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MBC가 지난해 정부의 기초생활 수급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기초생활급여를 받다가 중도에 탈락한 사람이 25만 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실태와 배경을 먼저 조국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왼팔을 뚫은 철근이 만든 상처. 오른팔에는 손바닥부터 팔꿈치 안쪽까지 이어진 수술 자국이 선명합니다. 갑자기 뭐 많이 다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양손을 못 쓰니까. 70살 조모 씨는 건설 현장에서 2차례 추락해 크게 다치면서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9년 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는 노령연금에 생계급여를 더해 매달 60만 원 정도로 홀로 생활했습니다. 겨우 이제 살긴 살 수가 있죠. 아껴 쓰면 충분히 이제 그 정도면은 되겠다. 그런데 지난해 구청에서 날아온 생계급여 중단 공문 하나에 삶은 바뀌었습니다. 혜택을 더 이상 못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해가 안 간 거죠. 부양 의무자인 딸 부부의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9억 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해 지원이 끊긴 겁니다. 딸이 어렵게 대출받아 산 집값이 오른 것이지 생활비를 받아 쓰는 건 아니라고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골로 들어갈까 막막한 뿐이지 다른 뭐 생각이 없어요. 지금 뭐 답답하고 뭐 그래서 캄캄하죠 이제. MBC가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255만여 명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조 씨처럼 자격을 잃고 밀려나는 중도 탈락자 수는 24만 9천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10만 명 정도 늘었는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숨지거나 감옥 가는 불가피한 사례를 제외하고 탈락 이유를 들여다보니 소득 증가가 25.3%, 신규 취업 및 창업 9.3%, 신규 재산 취득 5.7%, 재산 가액 증가 3.9% 순이었습니다. 절반 가까운 44%가 자신이나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자립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건이 나아진 거면 반길 일이지만 조 씨처럼 힘든 현실은 그대로인데도 단지 수치의 변화로 복지망에서 탈락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다면 탈빈곤시키는 결과를 낸 거지만 비수급 빈곤층을 만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사각지대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사회 안전망 안에서 숨을 돌렸던 빈곤층이 아무런 사후 대책 없이 사각지대로 내몰린다면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이처럼 위기의 가구가 갑자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을 하면 졸지에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탈락을 하다 보니까 수급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폐지 수거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남효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뚫고 우산도 없이 집을 나서는 76살 이모 씨. 동네 골목을 샅샅이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찾습니다. 비가 와서 잘 안 내놨나 병이 없어. 어떻게? 겨우 찾은 폐지 더미는 비에 젖어 쓸모가 없습니다. 저 정도 젖었을 때는 안 가져가 내가. 돌리기가 내가 힘들어. 쓰레기를 한참 뒤져 찾아낸 소주병 6개. 병 하나에 50원이니 오늘은 300원을 벌었습니다. 어떤 때는 3만 원 조금 넘고 어떤 때는 안 될 때 있고 그래. 고령에 혼자 사는 이 씨의 생계비는 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를 합쳐 한 달에 70만 원가량. 살림에 보태려 일자리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석 달 평균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면 수급자에서 탈락한다는 얘기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결국 이 씨가 할 수 있는 건 폐지 수거밖에 없었습니다. 주주로 댕기는 사람이 많아. 아, 할머니 말고도 그럼. 다른 분도 잡으러 다닌다? 기초생활수급자인 59살 박모 씨는 일용직 일을 시작했다가 이내 그만뒀습니다.
수입의 70%만큼 기초생활수급비에서 깎아버리니 일을 안 하는 게 나았습니다. 하루 일당을 내가 한 10만 원, 20만 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차감해버린다니까요. 일을 해도 뭐 하루에 얼마 또 까지니까 그게 또 딱 두려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는 단기 일자리를 구했다가 수급자에서 탈락했다거나 주말 아르바이트만 해도 탈락할까 걱정된다는 글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은 일을 못하면 경험을 쌓고 능력을 기를 기회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능력을 좀 더 키워서 내가 좀 더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들이 제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일하는 수급자가 수입을 더 가져갈 수 있게 개선하거나 일자리가 안정될 때까지 수급 탈락을 미뤄주는 등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전남 목포에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이충무공 기념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념비가 심하게 훼손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석 표면이 뜯겨서 글씨도 보이지 않고 붕괴 위험도 높은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 고화도에 세워진 이충무공 기념비입니다. 비석을 지지하는 바닥돌은 이끼로 뒤덮여 있고 중앙 비문은 표면이 벗겨져 나가 글씨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단부는 1톤 무게의 상단부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라는 붕괴 위험이 제기됐습니다. 그 풍화 작용으로 인해서 그 비문이 탈각되는 현상이 조금 발생하고 있고요. 아래쪽에서 습이 계속 올라와서 좀 비석이 훼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충무공 기념비는 명량해전에서 승리한 이순신 장군이 고화도에서 군량미를 조달하고 무기를 재정비했던 것을 기리기 위해 지난 1722년 제작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야산에 버려져 있었는데 광복 이후 현 위치에 세웠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흉물스럽게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 역사적인 그 기념비라서 특히 이제 우리 현 시점에서는 그 우리 후손들이 이 비는 아주 귀중하게 보호하고 잘 정비해서 이충무공 기념비는 지난 2014년과 2021년 두 차례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현장 조사에서는 제작한 지 300년이 더 지난 탓에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목포시는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한 사업비를 전남도에 요청하는 등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당시 기무사령부가 만든 이른바 계엄령 문건. 미국에 머물면서 검찰 수사를 피해오던 핵심 책임자죠. 조현천 전 사령관이 지난해 갑자기 귀국을 했는데요. 검찰이 11개월 만에 조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위헌적인 문건을 만들었지만 실제 내란을 계획한 건 아니었다고 결론냈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017년 2월. 국군 기무사령부는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합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돼 촛불 시위가 더 격화되면 계엄을 선포한 뒤 장갑차를 동원하고 언론을 통제해 시위를 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수사가 시작됐지만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출국 5년 3개월 만인 작년 3월 돌연 귀국했습니다.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검찰이 귀국 11달 만에 조 전 사령관을 기소했습니다. 비밀 조직을 만든 뒤 부하들에게 위헌적인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내란 음모를 세웠다는 혐의에 대해선 앞으로의 상황을 가정해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 내란을 모의하거나 실행하려고 뜻을 모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 위험성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도 직접 불러 조사했지만 청와대나 조 전 사령관 윗선의 지시나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귀국 뒤 정치 개입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계엄령 문건 기소에 대해 조 전 사령관 측은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계엄령 문건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자신의 발언이 보도되자 부하들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장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필리핀에서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충전 중이던 보조 배터리에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뒤에도 연기가 빠지지 않아서 홍콩으로 비상 착륙을 했는데요.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승객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비행기 안이 연기로 자욱합니다. 일부 승객들은 손으로 입을 막고 연기를 피해 대피합니다. 지난 19일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상하이로 가던 로얄 에어 필리핀 비행기 안. 한 승객이 아이패드를 충전하던 중 보조 배터리에 불이 났습니다. 应该飞了1个多小时了，因为我睡着了，然后我是闻到烟味，很刺鼻，然后醒过来的。 불은 껐지만 연기가 빠지지 않아 비행기는 홍콩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홍콩 공항에서 기체를 점검한 뒤 다시 출발해 상하이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승객들은 비행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没有人受伤，只是那一排的小孩被吓到了。 중국에서 보조 배터리가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에는 베이징의 지하철 안에서 보조 배터리가 폭발했습니다. 광저우에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승객의 가방에 있던 보조 배터리에 불이 나 탑승객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周圍人都散開咗，散開之後咧，有個人咯，就攞住2支水就淋咗個包咯，跟住包。 화재 폭발 사고가 잇따르자 베이징을 비롯한 일부 도시들은 보조 배터리를 지하철 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거나 승객들에게 객차 내에서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지난 19일 전해드린 서울 강동농협 정치후원금 불법 기부 의혹과 관련해서 농협중앙회가 오늘 현장 감사를 벌였습니다. 지난달 강동농협조합장 등은 직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급여에서 정치후원금을 공제했고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의 후원회에 기부해서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협회가 신임 대표팀 감독 선임에 8가지 자격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외부 압력에 의한 결정은 없을 거라고 단호한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첫 번째 회의는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신임 강화위원 11명 중 9명이 참석했습니다. 차기 감독의 자격 요건도 정리했습니다. 전술적 역량과 소통 능력, MZ세대를 아우르는 리더십 등 8가지 요건을 선임 조건으로 내세운 강화위원회는 일부에서 제기한 3월 임시감독 체제 대신 북중미 월드컵까지 책임지는 정식 감독 선임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실적인 시간의 한계 때문에 국내 감독이 불가피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지금 임시감독 2경기를 하려고 하는 감독이 과연 이렇게 나타날까, 이렇게 나서 주실지 그게 의문이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4월 뒤 2차 회의에서 본격적인 후보군을 정하기로 한 가운데 K리그 현직 감독이 검토될 경우엔 해당 구단이 직접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클럽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된다면 그 클럽에 상당히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 강화위의 역할이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에 정혜성 위원장은 이번 결정엔 어떤 외부 압력도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감독 선임에 있어서는 고수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런 어떤 그 결정을 하는 것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이번 주 내로 한화의 오키나와 캠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공식 계약 발표는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한화 선수단은 벌써부터 들뜬 분위기인데요. 오키나와에서 이명록 기자입니다. 계약 세부 사항 조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류현진의 복귀 발표는 조금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 일정에 상관없이 이번 주까지는 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합류 장소는 일본 오키나와입니다. 호주에서 1차 훈련 캠프를 마친 한화 선수단은 오늘 인천공항을 거쳐
오키나와로 이동했고 내일부터 2차 전지훈련에 돌입합니다. 류현진의 복귀가 현실화되면서 선수단 분위기는 이미 들썩이기 시작했고 최원호 감독의 시즌 구상도 달라졌습니다. 광채가 빛날 것 같은데요. 우승을 거론할 정도의 그런 전력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포스트 시즌을 목표로 한번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감독은 류현진의 복귀로 상대 에이스와 맞붙을 힘이 생겼다며 기뻐했습니다. S급의 선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상대 에이스와 맞붙었을 때 조금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비시즌 동안 충실히 몸을 만들어 온 류현진은 팀 합류 후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한화 유니폼을 입은 류현진의 모습을 생각보다 빨리 볼 수 있게 되면서 팬들은 물론 한화 선수단도 왕의 귀환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이병노입니다. 네, 아들 이정우 그리고 사위 고우석까지 빅리거로 두게 된 이종범 전 코치가 메이저리그 코치 연수를 통해 새 도전에 나섰습니다. 기아의 신임 감독에 오르지 못한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애리조나에서 박재훈 기자입니다. 텍사스 훈련복을 입은 이정범 코치가 선수들의 훈련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마이너리그 유망주들에게 조언을 건네고 나는 디펜스가 문제라고. 모든 감독들이 거의 디펜스예요, 요즘. 직접 펑고를 쳐주면서 함께 땀 흘리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코치 연수에 나선 지 사흘째.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승하고 제가 먼저 사표를 낸 건 맞아요. 미국과 한국과 가장 좋은 거를 얘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마음. 그 사이 기아의 새 감독 함합평에 오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망감만 남았습니다. 한소원했다면 솔직히 거짓말이겠죠. 또 순리대로 안 되면 그냥 역행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정우만을 위해 보내기로 마음먹었다는 이정범 코치. 예상보다 더 큰 선수가 된 아들이 고맙습니다. 근데 이정우 선수도 저기 메이저리그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안 보낼 것 같아요. 제가 판단이 안 나면 일본 보낼 것 같아요. 그때 방송 출연 한번 잘못해가지고 인터뷰 잘못했는데 그때 정우의 실력을 봤을 때는 피지컬과 모든 스윙을 봤을 때는 일본 쪽에 적합했어요. 지금은 내가 다 틀린 거죠. 인정합니다. 아들에 이어 사위이자 제자였던 고우석까지 빅리거로 두게 된 이종범. 표현은 서툴지만 큰 힘을 주고 싶습니다. 남자는 느낌이 중요하지 않나요? 굳이 얘기해야 되나? 눈빛으로 얘기하면 되지. 네. 사랑해. 아버지 이종범이 가지 못한 길을 아들 이정우가 개척합니다. 빅리그 첫 시즌도 함께면 두렵지 않습니다. 애리조나에서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K리그 FC 서울의 링가드가 일본 전지훈련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에이스의 상징이죠. 등번호 10번을 달고 한국 무대를 누비게 됐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저녁 8시 기준 2시간 만에 서울은 2cm가량의 적설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다른 대설주의보 지역인 인천에서도 눈발이 강한 모습입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이 비나 눈은 전국적으로 오고 있는데요. 밤이 되면서 수도권과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2cm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또 강원 산간은 대설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과 충북의 최고 8cm가량, 강원 내륙의 5에서 10, 또 강원 산지에 최고 50cm 이상의 폭설이 추가로 오겠습니다. 이 비나 눈이 새벽 동안에 집중이 될 텐데요. 오늘 밤 9시 기준 서울의 기온은 영상 3도, 내일 출근길에는 0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실제 기온보다 지면의 온도는 더 떨어져 내린 비나 눈이 그대로 얼어붙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